이리오너라 이리오. 우리가 하여튼 이제 스튜디오를 옮겨서 촬영한 지가 이제 두 번째로 녹음하는 날이죠. 네. 오늘이 20몇 회죠 지금? 23회 들어갑니다. 23회. 23회 오늘 여기서 하니까 좋네. 아침에 잠깐 하고 오후에 잠깐 하고. 얼굴도 나와요. 그래요? 동영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별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 동영상. 하여튼 뭐 새로운 시도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 자료가 사실 나온 지는 좀 됐죠. 1월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자료 나와서 여기서 움직인 종목 되게 많았는데 하여튼 1월 8일 나왔던 우리 중소형주 팀의 그 정우신 연구원 파트장 자료인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도 안 했네요. 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미드스몰캡 정우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초입니다. 미래가 크게 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도 책임질 또 작은 기업들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이리온에서 댓글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한 지가 좀 꽤 되다 보니까 댓글은 좀 많이 요번에 좀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한 분이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장중에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전화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객도 아니고 이제 다른 고객이셨는데 그 한 여성분이신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이리온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해주대. 자기가 이제 이리온을 통해서 사실 몰랐는데 이리온을 가지고 공부하는 어떤 그룹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그룹을 자기가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리온을 듣게 됐는데 그분도 연락 좀 받으려고 내가 밥 한번 산다. 고마운 분들인데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데 자기도 직접 들어보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작년에 그래서 실제 자기 뭐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작년에 말했던 종목이 안 좋아. 어떤 걸 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불쌍해진다고. 어쨌든 저도 좀 이리온이 좀 도움이 실제로 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리고 그래요. 요즘 그 나도 댓글 얘기하니까 오래간만에 들어가 봤더니 뭐 이거저거 자꾸 올리냐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무슨 이게 엄청 기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리온이 있고 또 이리온 스튜디오를 하니까 그것도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여기 앞에 녹음하신 분들 고생하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서 얼마 전에 뭐 종목들 얘기하고 다 좋은 종목만 골라서 저희가 나름 올리는 건데 거기다가 그래서 아쉬운 건 또 어제 제가 원래 SBS를 자료가 나와서 올리려고 하다가 뭐 또 이게 자꾸 이거저거 올린다고 뭐라고 한다 그래서 또 뭐지? 안 올렸는데 제가 주소가 좀 없어요. 네, 하여튼 이번 주는 또 우리가 이리온 이거 여기서 녹음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쁘다고 못 올리겠다 그래서 안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저거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저번에 어기진 연구원 방송에서 좀 간헐적으로 약간 소개가 됐는데 저희가 또 뭐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업종에 대한 공부, 뭐 밸류에이션 공부, NSF 분석이 뭘까 뭐 이런 거를 또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게 서로들 녹화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내용일 겁니다.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있다니까 공부하시는 것도 뭐 옛날처럼 무슨 뭐 누가 그루가 말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도 할 거니까 이것도 한 늦어도 저기 우리 주알모 PD가 저 앞에 있는데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다. 또 걸린다고 하여튼 1월 중에 시작을 하는 걸로 그래서 말씀을 예고해드리고 오늘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죠. 네, 중소형주 그 이번 월보에서는 뭐 사실 종목들을 다 다루진 않았는데 그냥 크게 연초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올해 코스피가 역성장을 하니까 질문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매니저분들이 때려 죽어도 성장할 종목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그냥 뭐 실적에 대한 불안감 없이 그냥 마음 편하고 싶다라는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국내 시장도 다 싸지만 중소형주들 중에서 2017년에 이 대세 상승을 못 따라간 중소형주들 중에서 2018년 하반기 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완전 딥밸류로 갔어요. 그래서 실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거나 아니면 실적은 플랫인데 주가가 완전 떨어졌거나 그럼 완전 딥밸류 종목. 그래서 두 가지 컨셉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때려 죽어도 무조건 성장하는 종목. 대표적인 게 제가 커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뭐 월보에도 넣어놨는데 저희 월보에 제가 굳이 페이지 수는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그림 7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그 2011년부터 CAGR로 세일즈 그로스 매출액 성장률은 12% 정도, 영업이익 성장률은 15% 정도, 연평균입니다. 역성장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매년 그 정도 성장을 해요. 중요한 건 매년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분기 YY로 역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사업 구조거든요. 그냥 상황이 좋다, 아니면 전방이 좋았다, 뭐 경영을 잘한다, 뭐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업 자체가 거의 역성장이 불가능한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마음 편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근데 딱 나이스 평가정보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사업 내용을 모르세요. 복잡하니까요. 뭐 어떤 반도체의 어떤 부품을 생산한다 그런 게 아니라 금융 서비스업인데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실적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들 이야기는 요새 뭐 그런 인터넷 뱅크 같은 거 늘어나면 네. 얘네들은 커진다. 네, 그렇습니다. 얘네한테 조회해야 되니까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아니야?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적인 요인을 작용할 수 있는데 큰 골자는 저희가 은행을 가요,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은 신용정보조에 들어가죠. 거기서 75%는 나이스 평가정보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25%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비상장사를 통해서 들어가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 그쵸. 은행에서 얘네들한테 주는 거죠. 그치. 근데 네. 사람들이 너무 심플한 거거든. 네. 그런 걸 하는 건데 매년 늘어나지. 대출 금액 계속 늘어나고 대출 건수 늘어나잖아요. 근데 가장 그게 기본적인 사업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복잡해요. 은행들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죠. 그럼 이들이 솔루션을 이제 용역 서비스도 해주면서 도입을 다 깔아줘요. 그런 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 금리가 계속 중금리로 떨어지거든요.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심플하게 금리가 30몇 %였을 때는 조회 안 해도 돼요. 한 10명 중에 1명 돈 못 갚아도 뭐 어떻게든지 회사는 성장을 합니다. 그 은행들은, 금융기관은. 근데 이제는 금리가 계속 중금리로 떨어지면 조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이런 솔루션이나 조회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면 뭐 인터넷 은행이 하나 생긴다. 그럼 그 은행은 통째로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겠죠. 건수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뭐 내년에 인터넷 은행 한두 개 더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무조건 좋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어떤 쪽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업 쪽도 있는데, 이게 개인 파트가 그 부분이고 기업 파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건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삼성전자의 벤더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뭐 이제 커스트 벤더들은 이런 걸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그 조달청에 입찰을 하려는 기업들도 이걸 다 받아야 돼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그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이거를 국내에서 잘 하는 회사예요. 근데 매년 늘어나요.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벤더들이 처음에 1차 벤더만 하다가 2, 3차 벤더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도 처음에 건설업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랑 상장사 중에 이크레더블 그리고 나이스 DNB 세 개 다 똑같습니다. 이 기업 쪽은. 그래서 저는 사실 세 개 다 기업 좋아하고요. 이크레더블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DNB 같은 경우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때려주고 또 성장하는 종목은 이거 세 개예요. 나이스 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 DNB.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고 거래도 잘 되고 누구나 좀 잘 알고 있는 종목은 나이스 평가정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도 있잖아요. 저랑 그때 모닝 네. 미팅 발표 끝나고 네. 그 얘기 한참 했잖아요. 네. 최성원 연구랑 더 좋은 비좋은 얘기하면서 네. 신용정보 관련돼서 네. 뭐 법 개정되면은 그쵸. 뭐 미국 모델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모멘텀을 작용할 것 같은데, 이제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 CB 업체라고 크레딧 뷰로 업체들이 우리나라 딱 6개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뭐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도 못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로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들 업체가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할 수 없는 법적인 제한이 뭐였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일반 사기업의 마케팅용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그게 아마 열려질 것 같습니다. 그럼 케이스 스터디는 뭐냐면 미국의 익스페리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PER이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되거든요. 그냥 나이스 평가 정보랑 똑같은 사업인데 그게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그게 열리게 돼서 나이스 평가 정보가
사업 영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좋아지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실적이 확 좋아진다라기보다는 멀티플이 리레이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게 고객분들이 그래도 좀 의외로 관심을 있어 하더라고요. 네. 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상담할 네. 때. 근데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종목이 좀 너무 무겁다. 네. 좀 무겁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네. 이게 정부에서 사실 이런 좀 우리나라 같은 금융 규제도 좀 심하고 네. 핀테크 쪽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 좋은데 네.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네. 성장률로 봤을 때도 계속 보면 뭐 한 자릿수 정도 성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과연 뭐 성장 매력이 있는 건지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무거운 게 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지 그래서 네. 상단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얘기들 좀 많이들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수익 되게 높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컨셉의 문제인데 한 방을 노리신다. 예. 나이스 평가 정보 사지 마세요. 한 방이란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업 구조 자체가 어떤 한 가지 모멘텀으로 갑자기 영업이익이 2배 올라가고 그럴 사업 구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역성장하기 힘든 사업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한 방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냥 좀 더 작고 가볍고 이익 크게 개선되는 종목을 보셔야 우리 되죠. PPT 페이지 6페이지 보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6페이지 이제 정우신 연구원이 나이스 평가 정보 올려놨는데 정말 영업 수익 보면은 2013, 14, 15에 한번 굉장히 강한 성장을 보여줬죠. 네, 그리고 나서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 유지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주가는 성장이 약간 주춤해지니까 주가는 무거워졌을 거고 네, 성장할 때 올라왔을 거거든요. 하지만 실상 그 주간에 성장했다 역성장 막 하면서 망가지는 종목들이 있거든. 근데 정우신 연구원 주장은 뭐냐면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아까 처음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성장하는 회사 뭐냐. 그러다 또 한번 두 자릿수 성장할 때가 오겠지 뭐. 네. 이러고 있다가 그때 주가 한번 좀 푹 올라오는데 그 타임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아닌가? 네, 그 부분도 맞고요. 일단은 과거에는 매출액 그로스는 셌지만 이익 그로스는 안 셌어요. 이게 약간 내용이 되게 긴 내용인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향후에는 오히려 이익 그로스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요? 네. 그게 신용정보법 개정도 있고요. 지금 데이터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결국은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오는 그렇죠. 거네. 그런 시대가 온다면 가장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아마 모든 업체들과 협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어떤 한 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솔루션을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톨게이트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네. 더 좀 최선 연구원은 더존 비존이랑 경쟁 관계가 되는 거냐, 네. 보완 관계가 되는 거냐, 네.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없는데 보완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물론 협력을 그거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둘에게도 기회죠. 둘 다 기회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리고 다나와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나는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쉬워요.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펀더멘탈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의 영향에서 이렇게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근데 한 가지 우려감은 있었어요. 뭐냐면 판매 수수료, 다나가 파는 판매 수수료 부분이 조립 PC를 갖다가 그 판매 대행해주고 가격 비교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건데 컨셉이 너무 명확하게 1, 2분기 실적 괜찮다가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이걸 다들 하이닉스랑 엮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CPU 공급 논란 나오면서 CPU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서버에만 CPU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PC에 CPU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조립 PC의 원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사겠죠. 서버 업체들이 이제 투자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디램이랑 뭐 낸드 가격 좀 떨어지고 그런 영향이 있었듯이 뭐 PC를 안 사겠죠. 그럼 당연히 수요 떨어질 거고 실적 안 좋아지겠죠. 네, 그게 3분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분기, 1분기 지나서 뭐 올해 이제 그 1Q19나 2Q19 때 바닥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다들 봤던 거죠. 결론은 4분기 때 실적 굉장히 좋아요. 이유는 안 살 사람들은 안 샀겠죠. 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더 가격 비교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MS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바의 실적이 뭐 그렇게 진행 안 됐고요. 4분기 기준으로 아마 별도는 사상 최대가 나올 거예요. 실적은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어를 잘 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적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 근데 시장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충격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 해석 방식은 이거를 한 최근 2년 동안 보면서 사실 2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가장 심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래서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월보에는 없는데 최근에 제가 탐방 갔다 와서 냈던 종목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월보에서는 탐방을 했던 종목 하나는 왜 발표 안 하지? 별로여서 그런가? 아, 삼성주판사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금 사실은 사실은 하는 것 같아. 네. 엄청. 사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료 나오고 주가 많이 떴거든. 네. 많이 나 떴으니까 이제 방송하기 싫다 그러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거를 냈는데 수요일 목요일 날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30%를 두 번씩 올랐으니까 60% 올랐거든. 이틀 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뭐 사자라고 절대 시점에서는 말씀 못 좀 드려요. 그래요. 근데 그 네. 당시 시점에서는 괜찮았네. 네, 뭐 자료 나오고 그 다음 날 두 번 연속 상한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박. 저는 좀 지금 사자고는 절대 말씀 못 드려요. 사실. 왜 올라인지를 설명이라도. 네,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자료를 쓰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2019년 말을 보자라는 식으로 자료를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삼성출판사라는 애들은 그 이제 유초등 뭐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출판업이나 문구 그런 거를 제작해요. 근데 적자죠. 본업은 재미없어요. 출판 쪽은. 근데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분 46%를 가지고 있는 아트박스가 매년 직영 매장수를 확대해 나가면서 매출액이 오르고 있고 영업이익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상황이 계속 좋다가 2018년도 들어가지고 실적이 완전히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체크를 해본 거예요. 기회가 한번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봤는데 본업은 그냥 쏘쏘하고요. 아트박스 쪽에서 이익이 좀 깨지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한 중간적인 약간 비용을 매장 떠는. 늘리고 그러니까 네. 비용 드는 거 아니야? 아트박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 네. 근데 아트박스 말을 해줘. 나도 아트박스인데. 왜냐면 그 영화 있잖아. 그거지? 옛날에 그 재벌에서 뭐지? 그 유아인이 나와가지고 했던 영화 뭐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그 네. 뭐지? 맞아. 맥을 끊는다고 또 뭐라고 또 하시겠네. 근데 그거 영화에서 아트박스 사장이 마동석이 나와가지고 나 아트박스 사장이 하고서 한번 탁 위협하잖아. 기억나? 야, 나 일단은 좀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그동안 성장동 했던 데에 대해서 무리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정도까지 좀 조정했다가 2020년부터 다시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트박스 지분에 대한 46%의 가치가 뭐 비상장이긴 하지만 700억 정도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 시총이 얼마지? 삼성이 지금? 삼성출판사가 1,100억 정도일 때 썼는데 지금 올라가서는 순연금 아니었어요? 별도 기준으로는 수령금이고요. 연결 기준으로는 순차익 형태입니다. 아니 아트박스 얼마 전에 신청 가가지고 네. 정말 오랜만에 약간 추억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모닝글로리 아트박스. 근데 오랜만에 들어가서 봤는데 약간 다이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무리상 다 네. 팔아야 되겠죠. 아트박스 교환했어? 네, 대형 매장으로 셀카봉 사서 가면서 나왔어요. 네, 그 생활용품이랑 화장품도 팔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이소처럼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주춤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업에서는 마이리틀 타이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괜찮거든. 네, 이게 내년 정도 되면은 좀 성장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매장이 한 47개 정도 있는데 그냥 심플해요. 출판으로 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유통을 하는 거죠. 아트박스 잘 됐잖아요. 다이소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그러면서 유통으로 가려고 그 7살 이하의 연령이 들어가서 관심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넣어놓습니다. 자기네들 제품도 넣어놓고요. 상품도 넣어놓고요. 유통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그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가면 이제 마진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올해 연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9년 말 정도에 보자라는 식으로 이 두 가지 펀더멘털을 봤던 거고요. 좀 와닿는 게요. 이게 네. 꾸준히 이게 제가 2013년 그때 네. 교육 섹터 할 때 또 옛날에 그때 커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북이 막 뜬다 할 때 네, 맞아요. 잡스님 살아계실 때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삼성출판사 같이 꼈는데 네. 그때 이제 여기 뭐 핑크퐁도 들어 있는데 네, 맞아요. 이북을 막 그때 네. 막 사람들 많이 뽑아가지고 네. 그걸 했다가 이게 많이 죽었잖아요. 아이패드 네. 이런 게. 그러면서 약간 이게 싸늘해졌었거든요. 네, 그쵸. 꾸준히 하니까 이 아기상어 이런 게 네.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기상어도 이게 저 조카가 이제 한동안 해외에 살았어요. 네. 근데 가서 오랜만에 봤는데 걔는 영어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아기상어 노래를 영어 버전을 유튜브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대박이야. 네, 글로벌 정말 컨텐츠잖아요. 이건 대박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외국에서. 내가 얼마 전에 뭐 언론사에서 연락 와서 물어보길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운전 중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대박이라고. 근데 잘못한 것 같아. 주가가 오르지 모르서 말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네. 사실 다들 관심 없으실 거예요. 펀더멘탈에 관련된 거고 주가 오른 거는 이제 삼성출판사의 큰 아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장남이 갖고 있는 그분이 이제 공대 나오셔서 그 게임 업체에서 취업하셔서 이제 보통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은 취업한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딱. 네. 누구 친구들 유능한 친구들 잘 사귀어가지고 야, 내가 데리고 가서 나와서 내가 될 거니까 같이 해. 내가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삼성출판사가 지분을 25% 들고 있어요. 25%밖에 없어? 네, 그것 때문에 야, 제가 난 이거 내가 이게 네. 100%인 줄 알았다. 걔네 아니에요. 잘못했다. 25% 예요. 나도 얘네 시청 보면서 네, 싼데 하고 있었는데 나도 미스했는데. 네, 그래서 25%고 그 3분기 누적으로 이게 지분법 대상이에요. 연결 대상이 아니라 당연하죠. 지분법 이익은 8.6억밖에 안 잡혔어요. 사실은. 저 얼마 안 되네. 네. 그러면. 근데 이 스마트 스터디가 이익은 성장하고 있어요. 일단은 작년 3Q17에 22억 영업이익 나왔었는데 올해 3분기 누적으로 45억 정도로 2배 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비상장사다 보니까 게임 쪽에 대해서 투자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스탑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콘텐츠업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아기상어, 몬스터 슈퍼리그, 그 핑크퐁 세 개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콘텐츠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접었고 또 인력 채용도 과거에는 성장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뽑았던 것 같고요. 이제 인력 채용을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 요소가 좀 컨트롤되면서 이익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회사 전략도 뚜렷해요. 국내 이제 알 사람 다 알잖아요. 해외로 나가겠다. 그 전략을 그렇게 딱 잡았는데 터진 거죠.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죠. 내가 오늘 마치 모닝 미팅 끝나고 나서 또 꼰대질 했잖아. 뭐 혼자 뭘 해야 되고 우리가 뭘 자료 써야 되고 야 큰일 났다 야 사람 뽑자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인 광고하네. 사람도 뽑아야 되고 이러는데 아침에 내가 왜 이 기업을 되게 재밌게 봤냐면 아침에 나는 올해 굉장히 그 계속 유망한 것 중에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즈니스가 우리가 여기서 굳이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왜 쟤네들 저렇게 이상한 짓 하나 하시는데 나는 이런 소위 컨텐츠 자산이라는 가치가 어마어마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나 올해도 엔터 3사들 내가 정말 재밌어. 시청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오늘 어제 안 올렸지만 김현용 용은 SBS 자료 썼는데 SBS도 재밌지 않아? 막장 드라마 그거 알아? 황후의 풍경이라고? 그거 한번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멋진 미스터 선샤인만 보는데 그런 거 말고 막 이런 근데 얘네도 그런 약간 그런 컨텐츠적 가치가 이게 확장성이 있는 거더라고. 이거 그쵸? 봤다니까 나는 이거. 확장 있죠. 그게 사실은 거의 뽀로로에 비교할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뽀로로는 우리가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았잖아. 네. 뭐 아이코닉스나 오콘 같은 회사는 비상장사다 보니까 안 됐던 거고. 이거는 다르잖아. 그러니까요. 이것도 비상장은 비상장. 아기상어 노래 부르고 싶은데 민망해 부르지 못해. 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SK 브로드밴드는 어느 정도 뽀로로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SK 브로드밴드에서 그걸 되게 미는데 KT 틀면은 전부 다 핑크퐁 틀어줘요. 맞아. 네, 약간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핑크퐁. 잘 먹힐 것 같아요. 사실. 삼성출판사 시총이 60% 오르기 전에 1,100억이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019년 말 되면 본업이 턴할 거고 아트박스가 턴할 거고 그냥 심플하게 스마트 스터디에 대한 밸류 그냥 시장에서 비상장이지만 퉁퉁 쳐서 얘기하는 게 2천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25%는 500억 정도 가치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 거고 아트박스도 1,500억 나오잖아. 네, 1,500억 가치라고 봐요. 46%는 700억 정도 봐요. 그럼 1,200억 정도가 두 회사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고 수령금이 별도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는 있고 투자 부동산도 한 120억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기다렸다가 1,100억이었을 땐 사놓으면 먹는 거다 이거는. 근데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쵸. 깨지진 않는다. 네,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좀 기다렸을 때 2019년 말 정도 됐을 때 좀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컨셉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영찬님 이게 아까도 나이스 평가 정보도 이게 무시할 게 아닌 게 홍식 연구원은 맨날 어떨 것 같으면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옛날에 다나와도 그렇고 갑자기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성장주를 발굴하셔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갔던 거죠.
삼성전자에서 되게 재밌었는데 아쉽게 이 방송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때 방송 바로 했어. 우리가 뭐 맨날 방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던 간단한 두 종목 말씀드릴게요. 네, 발표했던 거 네. 며칠자죠? 날짜 얘기해야 돼. 네, 일단은 1월 10일 날 현대통신 그리고 1월 15일 날 나이스정보통신인데 두 개 그냥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컨셉은 똑같습니다. PER 5배 언더인 종목이에요. ROE는 10% 후반대. 근데 PBR은 뭐 1배 언더거나 1배 정도.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그거를 네.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니까 ROE와 PBR 관계를 갖고 왜 싸다를 잠깐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뭐 PBR을 볼 땐 ROE를 봐야 되는 게 자본 총계 대비 얼마나 순이익이 나는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ROE가 20%예요. 그러면은 자본 총계 대비 그 다음 연도에는 20% 정도 자본 총계가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BR을 훨씬 더 높게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북밸류는 굉장히 좋고 순연금이 둘 다 60에서 70% 정도예요. 근데 둘 다 컨셉은 나이스 정보통신은 벤사이기 때문에 역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현대통신은 이거 같은 통신이라고 붙어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얘는 약간 건설 쪽에 들어가는 월패드 하는 건데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분양 물량이 감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둘 다 안 좋은 가정 하에서 지금 이 정도 멀티플이 돼 있는 건데 안 좋겠죠.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다들 그렇게 기대하는 분양 건데 물량 얘기하시는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 네, 저는 만약의 경우죠.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온다면 그렇다면 반등할 땐 되게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나이스 정보통신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카드사 수수료 인하 압박 때문에 벤사의 수수료 인하 압박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올해도 합리적인 기대치는 역성장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나이스 정보통신은 그 정도인데 현대통신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역성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보다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분양 물량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멀티플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수주 쌓아놓은 거 보면 향후의 실적은 안정적이에요. 성장은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안정적이에요. 적어도 2, 3년 동안은. 근데 이 멀티플에 형성되어 있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리온포 한 달 쉬었다가 시작하면서 그 전략 자료 나간 게 있는데 그거 내용이 뭔지 그 들으신 분들이 있고 안 들으신 분들 있을 말씀인데 안 들으신 분들 내용이 뭐냐면 올해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갖고서 한 건데 이미 다 일어나기 시작했어. 지금 다녔을 때는 우리가 IT 빼앗긴 드레도 보문 오는 거 되겠나 하지만 그런 거 그리고 뭐 당일날 오더 위안 뭐 좀 했는데 이게 뭐냐면 현대통신도 그 비슷한 느낌이 네, 나도 그쵸. 발표했던 날 나도 이거 되게 재밌었던 자료인 게 네. 싼데 싸긴 싸. 근데 아파트 자꾸 부동산 경기 이렇게 나오니까 안 좋게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입주되고 있잖아 이게. 네, 입주는 되고 그 실적은 좋아요. 하나 궁금한 게 네. 미분양돼도 지어지면 매출이죠? 그쵸. 수주를 받는 거죠. 분양할 때 수주를 받는 거고 2년 뒤에 매출이 나오는 거죠. 미분양 걱정 안 해도 거의 예. 그러니까 얘네가 힘들어진다는 거는 건설회사가 정말 힘들어져가지고 돈도 안 주고 안 막 짓는다는 이러고 거야, 아예. 네. 근데 건설회사 재정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 재무 상태. 저기 삼기 신도시도 지어야 될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기대하고 있는 거는 갑자기 정부에서 신도시 몇 개를 짓겠다. 어쨌든 그러잖아요. 삼기 갑자기 신도시. 50만 호 강동에. 확 짓고 막 그래버리면 좋아지겠죠 더. 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대거 사람들이 안 이동돼 사는 있지 거예요. 않습니까? 아니 뭐 주고 한다고 하잖아. 네. 이미. 그래서 현대통신 때 우리가 1월 10일인가 자료 냈는데 네. 뭐 아까 안 좋다고 하던 종목인데 잘 버티고 있다가 이거 위로 돌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서 아마. 네, 딥밸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정홍식 연구는 어땠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이제 녹음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탐방 갔다 와서 정말 좋은 게 자주. 있어. 네, 자주 우리 상관없이 그냥 네. 저기 네. 나 잠깐 가서 얘기하고 올게. 네. 3분짜리 하면 그런 거 좀 유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케라는 게 가만 봤더니 이게 막 같이 모여서 막 떠들고 재밌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저는 그래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탐방 갔다 와서 상당히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와서 짧게 얘기하고 하면 좀 즉시성이 적시성이 있겠는데 서로 날짜 잡아서 막 세팅하고 이렇게 하면 참 시간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줄 종목은 다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소형주를 보면서 다들 삼성전자가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중소형주는 종목을 얘기하면 그 몰라요. 뭐 하는 회사인지. 그래서 저는 미드 스몰캡 스터디라는 그런 제목으로 앞으로 기업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좋네요.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 저 칠판으로. 네, 하나요? 칠판으로? 네, 할 겁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칠판 강의라는 걸 저 어기준 영웅이 다 할 건데 그거는 정우신 영웅 네. 언제든지 저도 시작해요. 뭐 저기 준비는 항상 돼 있는 주알모 거죠. PD한테 얘기해가지고 외면하고 자꾸 계시네. 외면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조합 방송 다 끝난 자료 읽고 계세요. 갑자기. 그래서 하여튼 준비되면 그거 합시다. 그것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고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오너라 이리오.